모두의 취중잡담. 이상하잖아. 다시 해. 우리 모두의 취업백서 취중잡담 24회 2부 돌아왔습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책 속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이 부장님 부탁해요. 아우 느글거려서 못 들어주겠네. 예,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들고 나온 책은요. 이 PD가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인데, 네. 책 제목이 스마트한 선택들. 저는 스마트한 선택을 항상 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 그 고정관념을 아주 적나라하게 깨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선택한 스마트한 선택은 부장님과 함께 취중잡담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스마트하지 않은 거였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네. 아무튼 이 책의 부제가 네.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2가지 심리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차가 52개더라고요. 52개 관련해가지고 네. 심리 법칙에 따라서 실생활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을 다시 스마트하게 바꾸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참 재미난 분이더라고요.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식 경영인으로 불리는 롤프 도벨리란 분이에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살펴봤더니 스위스 항공그룹 산하의 여러 기업에서 CEO를 역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의 경험 노하우를 이 책에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란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완벽하게 후회하지 않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선택을 해야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너무 당연하죠. 네.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자책 자문을 해보면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피하지 못하고 스마트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제 자신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요? For example? 이 PD가 최종잡담을 시작한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악마의 한 수였죠.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네. 아무튼 그건 농담이고요.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는 분들한테 네. 이 책을 한번 권하고 싶은데요. 이 책에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저자가 똑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보니 의외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가장 비글한 예로 뭐 잡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손바닥 크기보다 큰 스마트폰은 나오는 즉시 사망할 것이다. 근데 잡스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에 네. 아이폰 6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얘기가 뒤집어졌잖아요. 잡스의 생전에는 안 나왔었죠. 네, 그렇긴 하죠. 그럼 팀쿡이 그렇게 한 거지. 네. 아무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결정들도 어리석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의 얘기는 그런 이유가 정보 홍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보의 홍수다. 예,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미켈란젤로 아시잖아요. 네. 중세시대 때 유명하신 뭐 미술가이자 발명가. 이분의 선택대로 하면 이런 어리석은 결정에서 많이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어느 날 교황이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좀 대답을 해봐요. 저 진작도 안 가는데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죠.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진짜 간단해요. 네.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뭔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주변 것들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잡생각,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정작 중요한 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 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미켈란젤로처럼
자기가 진짜 목표하는 것만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장가지들은 다 쳐내버린다면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버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데 결국은 본질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자꾸 추가가 안 되는 되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켈란젤로처럼 네. 천재가 아닌 거죠. 이 책에서는 또 재미난 사례를 하나 더 든 게 있는데요. 네. 윌 로저스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윌 로저스가 네. 미국 오클라호마 출신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대요. 이거 그 다른 말로는 쉽게 한국말로 해주세요. 뭐 무대 이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지? 네, 원고에 써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이 말은 네. 윌 로저스가 오클라호마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덕분에 오클라호마나 캘리포니아 양주에 사는 주민들의 평균 지능 지수가 상승했다. 뭐 이런 농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무대 이동의 효과라고 해서 윌 로저스 현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냐 좀 쉽게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동차 업계 예인데요. 네. 6명의 판매원이 있는 2개의 판매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A 지점의 판매원은 1, 2, 3으로 해가지고 네. 3사람이 있고 B 지점에는 4, 5, 6 판매원 또 3사람이 있고 이렇게 3명씩 있는데 판매원 1은 매달 평균 1대씩 판매원 2는 매달 평균 2대씩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러니까 판매원 3는 3대, 판매원 4는 4대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A 지점의 판매원 1명당 평균 판매량은 계산해보면 2대. 또 답을 보고 얘기해. B 지점의 평균 판매량은 3대? 5대가 5대? 되죠. 네. 그런데 문제는 B 지점의 판매원 4를 A 지점으로 전근시킨다. 이러면 A 지점의 평균 판매량과 B 지점의 평균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비슷비슷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A 지점의 평균 판매량은 2대에서 2.5대로 상승하게 되고요. B 지점의 평균 판매량은 5대에서 5.5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팔리는 판매량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네. 사람 하나 이동한 걸로 무대가 바뀐 걸로 인해 훨씬 많이 팔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보통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 뭐 분식회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보지 않으면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책에선 사례로 들고 있고요. 약치는 거에 속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또 직관에 관련돼 가지고 직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느냐 요거에 대한 사례도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백화점에서 탁구 라켓 1개와 네? 탁구공 1개를 합쳐서 1,1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탁구 라켓 1개의 가격은 탁구공보다 1,000원이 비싸요. 그러면 탁구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빨리 대답해봐요. 탁구공은 100원? 얼마일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네. 100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산을 해보세요. 100원이 아니죠. 50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숫자 노름에 속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 책에선 이것도. 얘기를 합니다. 또 부장님 약치는 거에 제가 또 속았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직관의 오류에 빠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리더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도 남겨놓으셨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고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실패자들로 가득한 조직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건 진짜 네. 리더라면 네. 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얘기라고 생각 들어요.
참 취업하기 어려워졌어요. 책에서도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예. 이 이외에도 이 책에는 뭐 초기값 효과, 접촉 편향 같은 뭐 52가지 심리 법칙을 통해서 선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내린다고 착각들을 하고 살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돈을 투자할 때는 또 어디 회사를 이직할 때 네. 보통 고민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책도 읽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들 후회해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장구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조언은 결정에 앞서 생각의 오류들을 체크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생각만 오래 하고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언만 얻고 뭐 이렇게 하기에 앞서 자신의 생각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부터 짚어보시는 그런 현명함도 발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한 선택들,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2가지 심리 법칙이라는 책인데 부장님의 말씀 중에 좋은 선택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나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 이 워딩은 맞죠? 아니요. 그럼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탁월한 선택이란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것이다. 네. 제 말이 그거였습니다. 네. 이심전심이네요. 점심? 이심전심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한 선택들 이상 줄이고 다음 시간은 시사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사 용어는 인구 절벽. 인구 절벽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뭐 고용 절벽, 재정 절벽, 네. 절벽 갖다 붙이는 용어들이 많은데 이제 인구에도 절벽이 있대요. 인구에도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출산율 하락, 고령 인구 증가 같은 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절벽 관련돼 가지고 네. 그 신문 지상에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5년 뒤 인구 절벽인데 9월에야 세부 대책, 느긋한 정부, 뭐 정부를 성토하는 뭐 기사고요.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인구 절벽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살펴봤더니요. 네.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17년, 2년 후네요. 이때부터 생산 인구가 감소한대요. 그리고 2018년에는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한대요. 실버 세대가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프다. 예. 거기다가 2020년 불과 5년 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마저 노인 세대로 전입하고 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의 시대에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층이 없는 시대를 인구 절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거는 2031년. 2031년이면 아이고 제 노년 정도 되겠네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눈치챘듯이 저출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점점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원 추세 때문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2000년대에는 초혼 연령이 남성은 29세, 여성은 26세였대요. 네. 근데 2013년 재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은 32세, 여성은 30세.
13년 만에 남성은 3세가 늘어난 거고 여성은 4세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이제 결정적으로 출산도 적게 하잖아요. 지난해 출산율이 1.19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둘이 만나서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지 둘의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둘이 만나서 하나밖에 안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뭐 그냥 뭐 외동도 좋은 것 같아요. 외동도 좋긴 좋은데 인구가 줄어든다니까. 아니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 교육비에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PD의 얘기처럼 이 저출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요즘 삶이 아기 낳을 만큼 녹록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뭐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혼례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다음에 주거 부담도 심각하죠. 거기다가 취업 문제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 또 심각한 게 느껴지는 통계 자료가 나왔잖아요. 서울에서 신혼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30년 넘게 걸려요. 30년보다 조금 짧습니다. 아, 그래요? 28년. 꼭 욕 같네. 꼭 욕 같지? 아무튼 그렇게 오래 걸린대.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도 28년 걸려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취업 문제도 이제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인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0.7%. 40.7%. 장난이 아니죠. 거기다가 30세 미만의 취업자의 30%는 비정규직.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어떻게 결혼을 해. 근데 막상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요즘 어린이집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출산이나 뭐 육아 문제로 직장을 관두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럼요. 통계로 잡힌 숫자만 198만 명.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0.72명. 아까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1.19명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인 거고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만 다시 출산율 계산해 보니까 0.72명, 한 명도 안 낳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퇴사를 하거나 인구가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죠. 해외에서 이민을 많이 받는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에 빠진 거고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노인 인구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노인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랍니다. 자랑스러워요. 65세 인구 노인 가운데 49.3%가 빈곤 문제에 노출돼 있대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그다음에 직장 생활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걸 자식도 남겨주고 이제 노인 돼서 좀 쉬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아까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20만 명씩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한대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의 문제에 우리나라가 안 부딪힐래야 안 부딪힐 수가 없게 된 거죠. 요즘 그 뭐지? 은퇴하시는 분 퇴직금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뭐 치킨이나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 창업 비용이 그분들 퇴직금만큼 나온대요. 그렇죠. 딱 그거에 맞춰서 이제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하고 보통 2년 안에 이제 폐업하고 2년만 가도 고통의 시간이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더 암울한 통계는
2050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4%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오늘 외신을 보니까 어디에서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2050년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7위밖에 안 된대요. 현재 세계 13위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위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네.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대. 우리가 우습게 봤던 나만 우습게 봤나? 우습진 않죠. 대신 뭐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 동력이 끊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걔네들은 이제 뭐 성장 동력이 이제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렇죠. 그러한 뭐 국제적인 정세가 따르고 있는 거죠. 뭐. 네. 아무튼 이렇게 인구 절벽, 경제 성장률 저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얼마 전에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대책을 좀 얘기를 드려야 돼요. 또 욱할 것 같아. 네. 보건복지부의 문영표 장관이 이런 대책을 내놨대요. 만원 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 양육 지원 강화,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 인구 확대,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 고령사회 새로운 도약 기회 활용, 이런 6가지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려워요. 많이 했던 얘기 같은데 결국은 증세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 뭐 증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 만원 추세를 완화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잡아놓고 너네 무조건 빨리 결혼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을 빨리 시키겠다는 건지 뭐 구체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어.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맞벌이 가구들한테 너네 애 안 낳으면 세금 매길래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전혀 얘기가 없어. 맞벌이 부부인데 애 하나면은 이제 세금을 더 받는다. 진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부 대책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인구 절벽에 관련된 이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4년 전에 읽었던 칼럼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칼럼 원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그 칼럼의 워딩은 전해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살짝 얘기를 드릴게요. 그 칼럼의 내용 자체는 이거였어요. 그때부터도 4년 전이었는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분이 짚으셨는데 과연 인구 감소가 재앙일까? 이 재앙일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가와 기업밖에 없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절대 재앙이 아니다. 칼럼의 주제가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대체가 불가능한 노동에 대한 필요는 있는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돈을 더 주고 쓸 수밖에 없어요. 비근한 예로 요즘 농촌에 비닐하우스 제거라든지 뭐 이런 잡일만 해도 보통 일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경우에 1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칼럼 내용을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예도 들었어요.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들이 아주 핍박만 받았던 건 아니더라고요. 로마 시대 후기에 가면 노예 숫자가 줄어들면서 노예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예를 거의 상점 모시듯이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어서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걱정은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 말고 뭐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아나가야 될까 취업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더 세금을 떼어가서 자기네들 주머니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이러다가 털리겠다. 인구가 감소함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는 또 많은 부분들이 야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경제학에서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줄어들면 줄어든 거에 대한 오히려 값어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구 절벽 뭐 다가와도 크게 우리들이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사람의 가치는 희소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또 이상. 자꾸 딴지를 걸어. 네,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저희 취중잡담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요. 오늘도 제가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참 재미난 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예전에 미국 비누 회사가 있었대요. 비누 회사에 새로운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모든 공정을 자동화시켰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비누곽에 비누가 담기지 않는 불량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비누곽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누 공장에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접촉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이 컨설팅 회사가 나와가지고 막 조사해보고 뭐 하니까 뭐 엑스레이로 투시하는 뭐 이런 기계를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1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누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량률이 제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누 공장 사장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가서 봤더니만 그 포장돼서 나오는 맨 마지막 공정에 신입사원이 선풍기 하나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비누곽에 비누가 들어있는 거는 무거우니까 안 날아가고 비누가 안 들어있는 비누곽은 날아가면서 자동으로 분량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가 들어야 되는 비용을 단돈 10,000원에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난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진짜 큰 돈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들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책에서 얘기했던 스마트한 선택들을 보면 생각의 오류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발상에 전환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해결책을 쉽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 신입사원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난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차근차근 내가 어떤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들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설 명절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설 연휴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